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건강. 맞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우시면은 어르신들 특히 뇌질환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고 우리 법률방송 시청자 여러분 내내 앞으로 추워진 날씨 대비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 먼저 만나보시죠. 여야 총선기획단 구성 완료, 본격 선거 모드 돌입. 현실로 구체화된 이동관, 한동훈 탄핵. 또래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 울먹이며 기회 달라.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여야 총선기획단 구성 완료, 본격 선거 모드 돌입입니다. 여야는 내년 4월에 치르는 22대 총선을 5개월 정도 지금 남았죠. 5개월 정도 앞두고 이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그리고 홍보 등 이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정말 젠걸음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죠. 이 지난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이제 선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하는 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해 마시고요.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지금 각 당이 방금 이제 우리 양지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아예 집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네. 기초부터. 근데 이게 딱 매뉴얼화 돼 있거든요. 이때 뭐 하고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총선 기획단을 구성해서 먼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6일 날 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조를 잡은 것이 유능한 민생정당, 미래를 준비한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이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어떤 기획단에서 맨 처음 기조를 잡는다는 것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 어떤 메시지 하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네.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여당보다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늘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오만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라면서 내부 통합 메시지 비명에게도 자리를 내주겠다라는 내부 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이 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뭔가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아주 큰 득표 차이로 네. 여당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지원한 그 선거를 17%, 18% 가까이 이겼단 말이죠. 네. 이게 서울의 민심이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기면은 거의 200석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 의석수보다 더 많이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이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한가하게 200석 논의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에서는요. 고개를 쳐들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골프 칠 때 고개 들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선거 때는 고개 들면 안 된다. 이 얘기가 통용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벌써부터 200석 얘기하면서 사람들 마음 들뜨게 만드냐? 지금은 겸손할 때다.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 찍어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찍어준 거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고 김은경 혁신이가 총선 관련 제안을 했었어요. 굉장히 네.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고 그때 다선 의원 용퇴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이 얘기까지 같이 한 겁니다. 앞서 이 비명계는 지난 1일 조정식 이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에 선임이 되면서 친명기획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죠. 총선 기획단에 어떤 인물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공약이라는 거, 네. 그리고 후보자들의 가장 중요한 공천이라는 거,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공천관리위원회,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불리는 조정식 사무총장이에요. 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평소에는 다 관리하고 살림살이를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식 그 사무총장은 친이재명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이재명계 쪽은 나 이재명이랑 친하지 않으니까 나 공천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총선 기획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쫙 보다 보니까 다 친이재명계 인물들이다라고 비이재명계는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법률방송에 출연하시는 장모 변호사님도 여기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 13명인데 2명 더 추가해서 15명 체제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홀수로 운영합니다. 왜? 짝수면 동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홀수로 운영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이재명계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총선 기획단에 대한 이 비명계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또 주장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관건은 공천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정치, 이건 여야 다 떠나서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도취 정권 때는 그냥 위에서 여기다 공천해 위에서 찍어 눌렀죠. 그냥 딱딱딱딱 찍어 눌렀는데 네. 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한민국에서는 각 당이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시스템대로 공천을 합니다. 개중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인재 영입이나 전략공천 과정에서 비이재명계를 내버리고 친이재명계 새로운 인물을 내려꽂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그 비이재명계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비판하니까 총선기획단에서는 공천 시스템대로 한다. 공천을 원래 주어진 공천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고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공천 과정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이 한 5개월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설왕설래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주로 나올까요? 실제로 그 지금 경쟁하는 데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물론 다른 당들도 있지만 큰 두 정당이 경쟁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을 해서 이러저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지역구에 3선 제한한다라든지 중지는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데
국민의힘만 그렇게 하냐? 우리도 해야 된다.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던 그 박병석 의원이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나 지금 6선까지 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길을 터줘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혁신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 내부 혁신안 때문에 부글부글한데 이게 또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다툼으로 비칠까 봐 또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서도 평론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야권 200석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이 총선 낙관론에 대해서도 뭔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 총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관적인 목소리 내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또 목소리도 많이 나왔나 봐요. 200석 이야기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제대로 얘기했는데요. 네.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 아, 그 겨우 지역 예선 이제 치렀는데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라고 벌써부터 떠들고 다니면 되겠냐 이 얘기거든요. 정말 김두관 의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도 지금 상황에서 200석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두 가지. 첫 번째, 그러니까 선거에서 골프처럼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 네. 겸손해란 얘기죠. 근데 지금 워낙 민주당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낙관론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감점 확대 그리고 뭐 중진 불출마, 삼선 연임 금지 방안 등을 담은 김은경 혁신안을 우리가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명계는 당대 경선 과정에서 비명 중진 험지 출마 등을 놓고 갈등을 좀 야기할 수 있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우리 국민들은 김은경이 누구야라고 하는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예전에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혁신을 해라라고 권고하고 그쵸. 사퇴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현역 의원 지난 8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 현역 20%에서 30% 늘리자 감산 범위를 그러니까 차등 적용하자라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선 의원 용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나 당내 룰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자기 족쇄. 그 고양이 목에 고양이가 그 방울을 답니까? 누군가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달아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국민들 보기에 아이고 애쓴다 애써라고 하면서 잘 그 어우르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문제가 확대가 돼서 계파 갈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바깥으로 소리 나오고 싸움박질 옛날엔 싸움박질 났던 게 막 지구당 중앙당 점거하고 버스 대절에서 쇠파이프 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부의 이 각정파의 쓴소리 내지 분란이 외부로 담장 밖으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요거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21대 국회의장직을 맡았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총선 불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무려 6선 의원인데요. 뭔가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길을 터주는 그런 모습은 되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우상호 의원과 오영환 의원 두 사람 다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어서 지금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병석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어떤 조직인지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노장청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단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게 공공기관까지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선배가 길을 터서 후배들을 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세상에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안 나눈다고 하는데 그럼 비정한 세계에서 내가 다음 여기에 또 출마하면 나이는 많지만 당선은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된다라고 해서 6선이면 64, 24, 24년을 국회의원 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만 24년 그 이전에 정치 경력하면 30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이만큼 되니까 후배들아 나를 밟고 더 넘어서라. 거인의 어깨에 발을 딛고 서야 더 멀리 세상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정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뭐랄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길은 선배 국회의원들이 용퇴해 주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을 당내 다선 의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는 이 박 전 의원이 어쨌든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중진 용퇴론에 대해서 좀 뭔가 불을 당겼는데 이게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이 불출마해서 모범을 보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커다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희생양은 먹혀요. 그래서 지금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낸 4살 깎기를 주장하는 동시에 친명 안방, 비명 험지로 방향을 잡았다 백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친명계 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당 전체를 살리자라는 주장인데 이게 과연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은 이런 상황이고 예.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도 지난 6일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이끌 총선 기획단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사로 이 총선 기획단을 꾸리겠다라는 장초 취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인사 그리고 여성 또 청년 인사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총선기획단을 꾸렸는데 원래 네. 2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총선기획단 발족할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소위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 밥의 그 나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참신한 인물로 명단을 보완하자라고 네. 청년과 여성과 수도권 인사를 전 배치하도록 다시 이야기돼서 6일날 이렇게 새롭게 발족을 한 거죠. 네. 물론 당연직인 이만희 사무총장 말고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됐고 여성과 청년이 다소 배려됐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 정책, 공약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이 있어야 그것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 총선 기획단에는요,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전진 배치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 외에 대구, 경북, 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인사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떤 속내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 기반이 네.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쪽은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고 영남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막대기만 꽂아도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대단히 국민의힘 지지 기반으로서 탄탄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요 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머지 지역을 배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빼고 나머지 서울, 충청, 호남 쪽에 인사들을 내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영남은 잡힌 물고기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여기에서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어떤 공약이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 바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한 것 자체는 뭐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만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김기현 대표의 몫입니다. 네. 이제 총선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은 총선 기획단이 조직이 되면서 뭔가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떤 전략으로 총선을 좀 치러야 될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네. 선거에 관련된 기법은 점점 발달하는데 선거의 기법은 발달하는데 선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왜 국민들의 삶은 선거에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건 정치권이 지금까지 오로지 표만 바라보고 국민들을 대해왔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혁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키는 인요한 위원장이 가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인요한 위원장이 실패하면 국민의힘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에서 제안하는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국민의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요, 네. 야당이기 때문에 국정의 반쪽은 책임질지언정 온전히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의 모범을 보인다면은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수준의 혁신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 역시 답이 없어요. 왜?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불신을 보내는 이유는 선거 시기에만 바짝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깔개 깔고 막 절하고 삼보일배하고 난리를 치지만 딱 당선되고 나면 고개가 빳빳해지지 않습니까? 한두 번 속았어요,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다 안다라는 거죠. 그 현재 상황이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해야 돼요. 이 반성을 선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성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이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야 총선 기획단 구성 완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현실로 구체화된 이동관, 한동훈 탄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추진 여부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부터 뭔가 추진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시급하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9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언론이 방통위 눈치 보기에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은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이거를 벼르고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68석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동관 그 위원장이랑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같이 논의를 해왔던 과방위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국회에서 상정이 내일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렇게 거부권을 반려하고 하면은 전국은 더욱 총선을 앞두고 더 냉랭해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탄핵의 이유일 텐데요.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어떤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상 네. 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는데 일선 방송사들 대상으로 지금 그 팩트 체크 검증이 나선 건 사실상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유는 가짜 뉴스를 판별해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이 5명의 방통위가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으로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것 역시 위법한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헌법상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방통위는 팩트체크 검증은 재허가 조건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네. 2명만으로 의결한 것도 과거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따른 법 위반이 아니다. 이건 방통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표현에 따르면 이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탄핵 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조어를 또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일 못하게 겁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 그래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됐다가 다시 극적으로 다시 복귀한 사례까지 이야기를 했죠. 뭐 윤재욱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 네. 또 특이한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의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신문들이 민주당을 저격하고 나섰어요. 문화일보나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이 탄핵 중독이라는 궤에 맞춰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설 또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서 자진해서 물러났습니다. 최 전 의원은요, 지난 3월 이 민주당으로부터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가가 이제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결국 상임위원에 임명되지 못한 건데요.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임명이 지연이 됐었나 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연이 된 것이 아니라 임명을 안 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겁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산 증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최민희 씨의 주장은 민주당에는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더 후임자 추천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상황 그러니까 맞는지 그 최민희 전 그 의원을 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그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넘겼는데 그게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고 유권 해석 받았을 때는 일주일 걸렸고 일주일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건데 6개월 걸릴 일이냐 법제처 뭐 하고 있냐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현재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여권 측의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제어가 심사도 있고 YTN 관련돼서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현재 상황은 파행 후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방송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파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단 최 전 의원 사퇴를 했고 자진 사퇴를 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탄핵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상인 상임위원 1인만 지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현재 2인 구조에서는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상인 위원 혼자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파행은 있었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근데 위원장 파행되고 위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면 그나마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 가능성이 좀 매우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그 시사평론을 해오면서 이런 사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해서 일단은 3연패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꽂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야당 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당 쪽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부 여당 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방송 장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하면 막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아예 출연도 못 시키게 하고 회사에서 내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은 방송의 논조 전체를 다 친여당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은 그러니까 소위 정부 여당 쪽은 세상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이런 방통위 파행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이동관 씨 개인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이동관 씨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동관 씨보다 그 윗선에서 정리하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동관 씨는 하수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 파행 상황은 조금 더 깊숙하게 실질적으로 방송 장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결국에는 이제 또 방송 3법 개정안의 운명과 서로 좀 맞닿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방송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개입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은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네. 방송에 개입한 사람의 숫자는 적으면 좋아요. 왜? 그 공공성만 보장이 된다라면은 네. 최소한의 자기 색깔 내면서 방송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률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내일, 그러니까 9일 날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민주당이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방송장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맞물려 있네요. 있죠. 네.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동관 탄핵. 이거는요, 또 이 방송 사안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 총선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싸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송 이 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뭐냐라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의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면은 장악하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며느리 시아버지 다 들어와서 이게 한마디씩 하니까 방송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이게 방송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언론 방송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법이 지금 정치적 이슈랑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방통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장관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황태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파워도 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을 할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괄호 열고 탄핵 괄호 닫고 하려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 판단에는 이 자기를 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민주당한테 역풍이 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판단이에요.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인데 이렇게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들이랑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잘 못해요. 서로 싸워요. 대화가 아니고 서로 싸워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싸우는데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극단적인 제도인 건 맞으나 현재의 탄핵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국민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당할 계획 있냐는 질문에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제 답은 같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대답 안 한다라는 것이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목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이 카드로 이렇게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맞죠. 왜냐하면은 그 탄핵을 일단 당하면요. 네. 사표를 못 내요. 사표를 내야 총선 출마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출마시키지 못하게 위해서 탄핵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막 화나는 국회의원들이 막 지금 당장 한동훈 탄핵하자라고 하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말렸거든요.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언제냐? 앞으로 총선 앞두고 탄핵을 해야 출마 못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개인의 귀책 사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검사 같았거든요. 굉장히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탄핵당하면 자기 몸값 뛴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동관 위원장과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또래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 울먹이며 기회에 달랍니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회수, 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 정유정에게 검찰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입장을 낼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형 구형을 하게 된 건가요? 검찰은 일단 그 피의자는 그러니까 정유정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줬다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은 이제 그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래를 만났고 네. 이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여성이 25살이에요. 네. 그렇죠. 26살인가? 이 젊은 여성이 또래 다른 여성을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와, 무슨 이 사람 죽고 사는 것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굉장히 충격받았고 겁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 죄를 중대하고 또 죄질도 안 좋게 봤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형이 구형되니까 이 정유정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나 감경해줘야 된다. 법원에 감경을 요청했다라고 전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데 일단 정유정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그러니까 정유정은 만 2세의 부모 이혼으로 조부와 살았다. 수년 뒤 다시 아버지와 살 것을 기대했으나 이것이 불가해지자 자신의 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특수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양극성 정동 장애와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받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심신미약으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 그래서 감경을 해달라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겠죠. 씁쓸합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정유정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물까지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측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좀 일으켰는데요. 참 뻔뻔하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 준법 정신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교화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까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저지른 이 범행을 생각하면 이 살인 이후에도 굉장히 좀 잔혹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이라든지 본인이 사회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전혀 좀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이 쓴 탄원서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가족이 탄원서에 아버지가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견뎌야 할 시간이 더욱 힘들고 고난의 나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최대한 형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힘이 될 것 같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모친 어머니는 얼마 전에 딸의 꽃다운 28번째 생일이 지났다.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는데 이 사건과 피고인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어머니는 재판에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유정 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 말도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종 우발적 범위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계획적인 범죄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어찌 됐던 유족 입장에서는 피해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고 가석방 가능성까지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형까지 구형을 한 겁니다. 끔찍한 범행임에도 이 정도 수위로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유사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에 그친 좀 판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형이 아니라 왜 무기징역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요.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그렇죠. 사건 좀 무서웠어요. 무기징역 확정에 그쳤습니다. 네. 또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종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이은혜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범죄들입니다. 네. 근데 이 잔혹 범죄 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주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그 동기와 범행 정도가 심각한 경우였고요.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형 폐지 국가로 한국은 불리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선고 역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사형이나 뭐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제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사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가석방 되고 안 되고가 또 큰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형을 받은 경우 운 좋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제도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연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 받는 사례가 바로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 사건입니다. 20년 동안 1급 모범수였대요. 그래서 추가 살해, 화성 연쇄살인범이 아니었으면 맞아요. 가석방 될 뻔했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법의 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석방이 된다라는 것은 교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을까라는 또 사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논의되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네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지 옵션을 명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끝났지만 대법원 등 여러 군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신형이라는 죄형이 추가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대 여론이 이렇게 있으니까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교화 가능성, 이 교화 효과를 감안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감안할 것인지 정말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재판부는요, 오는 24일 정규정 사건에 대해서 이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이제 선고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아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가 끝나지가 않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전체 가닥이 잡힐 만큼 아마 사형 선고는 될 것 같아요. 사형 선고는 된 상태에서 다른 사형 선고자들과 똑같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계속 살게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